지금 경제부총리가 박 대통령이 제대로 정리를 하고 가지 않아 가지고요, 아직도 내정자와 부총리가, 그러니까 유일호 부총리와 임종용 내정자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오늘 자신들이 임종용이 나은지 유일호가 나은지, 야당은 임종용이 능력이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관여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누가 도대체 진짜 경제를 책임질 사람인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오늘 중에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여러가지 현안과 관련해서요, 오늘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만나가지고요,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식을 협의하기로 했다. 야당은 벌써 당정 협의하지 마라, 즉 새누리당하고 정부만 협의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가 회의를 할 만한 그런 관계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당 내부가 두 조각이 나서 비상시국회의와 친박이 서로 탈당해라, 물러가라, 정계 은퇴해라 하는 마당에 또 지금 그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현직을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정 협의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좋고,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중에 경제 컨트롤 타워를 확정해야 되는데요, 이거 시간 끌면 안 됩니다. 황교안 대행은 최근 이 경제 금융 분야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 분야는 그 호흡을 그간에 맞춰왔던 유일호 부총리 중심의 현재 경제팀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내외 리스크 및 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챙길 것을 당부한다라고 이 첫 번째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국무회의 격이겠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금융외환시장은 변동 요인이 많은 만큼 임종용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장 동향을 잘 체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보면 황 대행은 유일호 부총리를 그대로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이 외환 금융 부분에 집중하라 해서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면 야권도 경제사령탑에 대해서는 황 대행의 의견을 존중해서 맡아주는 것이 맞다. 야권도 황 대행의 의견을 존중해서 유일호 부총리에게 그대로 맡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능력이 있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유일호 부총리는 거기에 조금 모자라지 않냐라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정통 관료인가 아닌가 하는 차이점도 있겠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 그렇게 뛰어난 전문가가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현 시점은 위기를 관리하고 위기에 대처하고 상황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그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너무 구설수를 보더라도 금융위원장의 역할에 이렇게 몰두하는 것이 맞다. 다만 아쉬운 것은요, 박 대통령은 민정수석은 그렇게 가기 1시간 전에 교체하고 가더니만 왜 이렇게 중요한 경제부총리 문제는 이렇게 편개치고 갔는가? 정말 박 대통령이 국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럴 수는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은 듭니다. 근데 여기서요, 야권에도 제가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야당이 탄핵이 과결됐다고 해서 점령군처럼 굴거나 또 촛불 집회를 야권이 상당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해서, 거리의 대중의 힘이 좀 세워졌다고 해서
야권이 마치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점령군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행 법적 절차를 전면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분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선거법 위반을 한 소지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탄핵이 걸린 요인들은 명확하고 간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차례의 재판, 변론 절차를 거치면서 63일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기존의 13개에 어제 몇 개 더 추가되었을 상황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 특검이 진행되면 더 추가될 거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 그렇게 빨리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3월 중순쯤에 내리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탄핵으로 인한 이런 과도 상태가 국정 공백이 오래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현재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인위적으로 이런 부분을 빨리 갖고 오기 위해서 한마디로 정치적 압력을 넣거나 거리의 대중들을 동원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또한 현 상황의 심각성이 과거에는 기각이 되겠는가 과연 하는 의문도 많았고, 60~70%의 여론조사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봤지만, 현재는 박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매우 높은 상황 속에서 현재가 특별한 다른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현 상황에서 책임을 지는 성숙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 지도자들이 하는 모습은 요즘 이재명한테 전념이 되었는지 전부 강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성명을 내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개혁기구를 우선 구성해야 된다. 아니, 시민사회가 참여한다라는 게 시민사회가 뭡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좌파, 종북, 진보, 제야단체를 합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 전 대표는 부정부패의 산부를 청산하기 위한 국가 대청소가 필요하다면서 비리 부패 공범자 청산 및 재산 몰수, 공권력 바로잡기, 재벌개혁, 권력기관 개조, 언론개혁, 세월호 참사 진실 밝히기 등을 6대 사회개혁 과제로 제시했는데요. 지금 못하면 두 번 다시 기회 없다, 하늘이 중계다 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본인이 집권하고 나서 이거 하십시오. 5, 6개월 지나면 잘하면 집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왜 지금 이 과도기에,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그 이야기를 하냐는 겁니다. 자, 지금 문 대표는 최근에 자신의 지지율은 1등이기는 하지만은 거의 20% 안팎으로 정체되어 있고, 이재명 시장이 10% 후반으로 바짝 추격을 하니까 초조해졌는지 촛불 집회 참석 등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혹시 조용히 있다가는 촛불 세력한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신중하게 조심해야 된다. 지금 문 대표가 너무 설치면 권력에 눈이 멀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책임지는 중량감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강경론이 지금 앞서는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은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 검찰, 재벌, 관료 등에서 국민의 재산과 희망을 짓밟아온 세력들을 모두 찾아 응징하겠다. 썩은 부위를 뿌리까지 완전 도려내야 된다. 국가를 좀먹는 암덩어리를 송두리째 도려내지 않으면 제2, 제3의 박근혜 최순실이 생긴다. 재벌 기업이 장악한 불공정한 낡은 경제 지배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다고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까? 한 자리로 떨어진 지 오래됐고요. 야권 지지자들 중에서는 3등으로 지금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재명하고 차이가 더블 스코어로 납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강철수라서 국민들이 그걸 인식하냐?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 아내 지지자 중에 44%가량은 절반에 조금 모자라는 숫자는 중도층이거나 온건하거나 무당파인데요. 안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야권 주자들을 다 합치면 60%가 넘는 지지율 합계가 나오고요. 새누리당 지지자나 보수 지지자가 꼽는 대선 주자의 합계는 23%밖에 안 됩니다. 60대 23. 그러면 야권이 60%의 지지율을 받는다. 이게 정상인가? 저는 비정상이라 봅니다. 한 15% 이상의 국민들의 지지율이 최근에 탄핵 과정에서 참가하면서 보수 진영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야권 지지자로 올라간 모양새지만 이 중에 상당수는 중도 무당파층이거나 또 보수층이기 때문에 금방 빠져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 중에서 10%는 한 6%는 안철수한테 왔고 한 4%는 박은순한테 왔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재명 뜨고 난 뒤에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6에서 8%는 야권의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덩달아 이재명의 지지율도 높아진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야권 지지자들끼리의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연대할 듯이 여의도에 12월 8일 날 있었던 탄핵 요구 집회에 비 오는 날 참가해서 두 사람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지켜 세우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 비문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 두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해서 지금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할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1등 주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세력들을 모아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가 이야기하던 개헌, 대선 전에 하면 좋고 대선 전에 안 된다면 개헌을 공략하는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즉시 개헌해서 임기를 2년 한 3개월 정도로 줄이고 2020년 4월 달에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해서 이원집정부제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가도록 하자. 이런 말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 과연 야권의 후보는 누가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요. 이재명 시장 약점이 있습니다. 본인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다는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청년수당이나 각종 그동안의 이념적인 트러블들을 엄청나게 불러일으키면서 매우 강성적인 좌파로서의 이미지를 보였는데 이제 와서 기득권만 좌우를 가리지 않고 다 깐다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그리 되겠습니까? 또 이재명 시장의 그 기상천외하고 기발한 형수에 대한 욕, 욕 때문에 대통령 후보 안 된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국민들 상당수가 그 욕을 다 듣고 있는데요. 참 욕 잘한다. 그래서 대통령 자격 있다. 저 정도 욕을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되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저렇게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생각도 좀 있으면 생각이 정리될 겁니다. 자, 야권 주자들이 즉각 퇴진해야 된다면서 촛불을 계속 주장하는데요. 저는 촛불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번 주말에는 더 줄 거고요. 앞으로 점점 더 줄어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1, 2, 3차 사과 담화나 또 새누리당의 하는 모습들, 최순실과 박근혜 게이트에서 드러나는 잘못들을 보면서 이러고도 안 물러나겠다 하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지금도 감정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즉시 퇴진하라는 것이 높게 나오지만은 국민들 다수는 이미 지난 주말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겠다.
라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촛불 시민의회 대표단이라고 해서 김재동, 이진순 뭐 이런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일부 유명 폴리테이너 같은 사람들이나 인사들이 온라인 시민의회 대표단을 시민투표로 직접 공개 선출하자. 이렇게 해서 제안자 1141명으로 촛불광장 주권자들의 운명을 우왕좌왕하는 제도권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없다. 온라인 시민의회 사이트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시민의회 대표단을 선출하고 그들을 통해서 정부 정치권, 특검, 언론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자 이랬는데요. 다수가 부정적이 되면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국회의원도 한자리 하면 썩어가는데 너네들도 그거 해서 또 썩고 싶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자신들이 시민의 대변인이라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완장차고 싶으면 출마해라. 이러면서 결국은 없던 일로 돼버렸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망둥이가 뛰니 뭐도 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들 좀 차리고요. 김재동 씨는 이 개그로 다시 돌아가고 사회자로 돌아가든지 그 다음에 촛불 든 사람들은 직업 운동가로 돌아가세요. 괜히 촛불로 자신의 정체를 희석하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